아버지께서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논하고 임야하고 그다음에 목장농지하고 주택을 큰아들한테 다 줬어요. 왜 그걸 줬냐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누군가가 자녀가 농사 짓고 있으면 이렇게 사전에 증여를 하면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셨는데 그때 세법에는 농사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줬을 때 세금 감면이 있는 것인데 임야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6억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제가 답이 없는데 그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집은 어떤 집 주셨어요? 이 집 줬대요. 논은 어떤 논 주셨어요? 이 논 줬대요. 목장용이 어떤 거예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따라와갖고 또 걸어가서 한 200m 가니까 목장용이 있어요. 임야는 어떤 게 있어요? 저기 있다고 그래요. 4km를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임야를 거의 불과 20-30m 앞에 딱 갔는데 숨이 꽉 막혔어요. 그냥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다솔을 책임지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다솔이라는 법인은 일반적인 세무법인과 달리 기장을 거의 안 하고요. 양도, 상속, 증여, 그다음에 이 법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입니다. 여기에 제가 총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재수를 하다가 부가세법이 처음 도입된 것이 1977년도였는데 그때 국세청에 세무공무원 1기를 공채로 뽑았어요. 그 전까지는 행정직에서 아마 조달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77년에 합격을 해서 구급으로 들어왔었는데 구급으로 들어왔다가 군대 갔다 오니까 세무대학교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출신들은 8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9급에서 8급 올라가는데 거의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2년제 학교를 나오고 8급을 달고 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급한 거죠. 저도 부랴부랴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7급 공채라는 시험이 따로 있었어요. 또.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바로 7급 공채 시험을 준비를 해서 8개월 만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7급으로 채용이 됐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우연하게 세무사 공부를 하게 됐는데 또 세무사를 1년 만에 또 따게 됐어요. 그리고 개업을 하면서 제가 세무공무원을 그만뒀는데 전체 근무한 경력은 한 13년에서 14년 정도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 되면서 산업화 역군들이 재산을 모으셨는데 돈을 좀 모으셨는데 그분들 기대 수명이 3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갖고 계신 재산을 다 봤더니 부동산하고 주식이 70%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걱정하는 세금이 결국은 무슨 세금이겠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걱정하시는 거죠. 양도세하고. 이 세금이 집중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만 하더라도 패밀리 오피스라 해서 자산 관리와 그다음에 이 세금 승계, 자산 승계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이 전문가 집단들이 공동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이게 체계화 안 돼 있거든요. 학습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해서 이제 선택을 한 것이 제가 이쪽을 집중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쪽의 업무를 맡을 세무사들, 후배 세무사들을 발굴하고 키우고, 그러니까 아카데미식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계속 현장에서 가르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100년 만들면, 평균 4년이면 100년이거든요. 100년 만들면 내가, 우리 회사를 폭발적 성장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겠다 하고 그때 예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예측대로 한 10년이 됐는데, 내년이 최종 목표치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100년이 내년에 만들어집니다. 평균 근무 연수가 4년이 됐고 저희 근무세무사들이 2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만큼 생기니까 아마 좀 내년에는 저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때 2011년도에 세무법인 다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커리큘럼 중에서 그 법무시장, 전문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미국의 로펌 중에 변호사만 2,000명, 3,000명 되는 로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김현장이 한 600명 정도의 변호사를 갖고 있었고 3일의 법인이 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회계사님들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세무법인은 제대로 큰 데가 한 50명밖에 안 됐어요. 세무사님하고 다 모아봐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장만 한다고 그러면 세무사 한 명이 할 수는 있지만 기장을 아닌 종합적인 일을 다 하려면 병원으로 말하면 종합병원이 되겠죠. 종합병원처럼 이게 각 분야별 전문가가 다 영입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김현장처럼 법무법인에서 그렇게 일을 할 것처럼 하려면은 대형화돼야 되고 전문화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국화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무라는 일이 지방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방에서 다 그 업무를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세무조사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불법 업무는 헤드쿼터가 있는 본점에서 처리를 하고 기장하고 조정하고 결산 업무는 지점에서 각자 하고 이 컨셉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집단 지성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 이게 컨셉이었는데요. 그게 컨셉이 처음에는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다설이 만들어지고 불과 4, 5년 만에 전국적으로 브랜딩이 성공한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때 초창기 때는 잘 성공을 해서 처음에는 잘 나갔죠. 그러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우여곡절이 있어서 다시 이제 해처 모여를 해서 지금 현재 형태로 좀 변형은 됐습니다만은 다소를 초창기 때 만들었을 때 세무법인의 김현장을 만들어 보자. 요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모든 세무 관련된 이런 업무를 총괄 관리해 보자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였고 그거를 다 지방까지 다 지점을 내줘서 그걸 확대시켜 보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점 제휴점으로 따지면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있죠. 그런 네트워킹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실수한 것이 사람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저는 병립형으로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제 기장, 조정, 결산 같은 경우는 각 개인이 하는 일이고, 그건 개인이 해도 다 가능하니까. 대신 컨설팅하고 세무조사하고 불복청구 같은 경우는 원폼으로 가자. 전체 구성원들이 다 같이 일을 하는 폼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게 경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놨어야 돼요. 이거 수임을 해왔을 때 분배 구조라든지 그런 룰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던 거예요. 전체적인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경제적으로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빚진 것까지 제가 다 떠안으면서 이제 파트너로 십으로 도와 있었던 분들이 다 지점으로 내려가고 본점 형태에서는 독자적으로 모든 걸 원폼으로 제가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고, 이제 전부 다 스텝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지금 우리 스텝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두 닦기에는 직업이 분류가 돼 있어요. 딱새와 찍새. 딱새는 닦아주는 형이고, 찍새는 찍어오는 사람인데, 영업 담당이죠. 근데 이게 구두를 벗어주는 사람들이 형태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크게 대별해 보면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구두를 발로 툭툭 벗어서 아무렇게나 널브러지게 벗어주는 분. 어떤 분은 발로 두 구두를 가지런히 이렇게 나한테 전달해 주는 분. 어떤 분은 드문 일이지만 구두를 벗어서 손으로 주는 분이 있어요. 그 찍새 입장에서 구두를 세 가지 형태로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툭툭툭 던져버린 분들은 이제 구두를 닦을 때 구두 약을 칠하는 것을 met기칠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met기칠을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에 따라서 그 광의 지속이 달라져요. 우리 장판에다가 니스칠한 거랑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툭툭툭 벗어준 분들, 발로 이렇게 가지런히 주신 분은 제가 met기칠을 두 번 해달라고 그래요, 형한테. 그 다음에 손으로 집어주는 분한테는 세 번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통계치를 내보면 한 10% 정도가 손으로 집어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형은 내가 어떤 기분에서 이렇게 부탁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 번 met기칠 해준 분, 그 부분은 그 광이 일주일 정도 가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는 정말 공짜가 없구나. 근데 그 구두를 벗어준 분들은 그 구두 닦기가 그렇게 닦아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답으로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대접받으려면 대접받을 짓을 해야 되겠다. 예. 그게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철학이 생겼던 것 같고 지금까지 조금 더 어려운 곳에서 계신 분들한테 제가 더 관심을 보이게 되고 조금이라도 제가 나누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버지께서 정미소를 하시고 계셨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그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그 내 목적 달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중학교 등록금을 가지고 서울로 나와 가지고 예,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구두 닦기를 본의 아니게 해봤는데 제 인생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기준을 뭘로 삼을까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근데 제 생각은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그 무게가 어떻게 보면 성공 기준이 아닐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어요. 그럼 그건 한 사람이지만 그 감사 무게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희 직업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맨날 인터뷰 때마다 또 얘기를 하고 후배들한테 특강 가서도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은 아버지께서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논하고 임야하고 그다음에 목장 농지하고 주택을 큰 아들한테 다 줬어요. 작은 아들한테는 조금만 주고 그 준 것 중에 왜 그걸 줬냐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누군가가 자녀가 농사 짓고 있으면 이렇게 사전에 증여를 하면 세금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셨는데 그때 세법에는 농사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줬을 때 세금 감면이 있는 것인데 임야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6억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제가 답이 없는데 저를 한 6번 정도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보니까 온통 그분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 다음 날, 그 무슨 물건을 줬는지 현장을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집은 어떤 집 주셨어요? 이 집 줬대요. 논은 어떤 논 주셨어요? 이 논 줬대요. 목장논이 어떤 거예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따라와갖고 또 걸어가서 한 200m 가니까 목장논이 있어요. 임야는 어떤 게 있어요? 저기 있다고 그래요. 손가락질하는데 한 4km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그냥 가자고 그랬어요. 가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저기서 농사를 짓게 됐고 목장을 하게 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4km를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임야를 거기 불과 20-30m 앞에 딱 갔는데 숨이 콱 막혔어요. 그냥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밤나무가 심어진 거예요. 그 나무를 다 베어내고 15년 전에 밤나무를 조성을 했는데 그 밤나무는 우리 세법에서는 과수원으로 보도록 돼 있고요. 자연 식재된 것이 아니니까. 그 과수원도 농지로 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농민이 받았으니까 이건 감면 대상이 되잖아요. 그 세금을 6억을 깎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거기다 뭘 심었는지 어쩌는지 그 이용을 누가 물어보겠어요. 그냥 임야 줬다 그러니까 임야 준 줄만 알지. 그러니까 우리 세법적으로는 어떻게 그것이 이용되는지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분이 말하지 않는 얘기를 내가 고안해가지고 거기다 뭐 심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혜를 얻은 거죠. 현장에 답이 있어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찾아내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일어나는 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줬는데 수석을 3점을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그분 말로는 이 수석을 시집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집 보낸다고. 당신이 제일 아끼는 그 수석을 저한테 시집을 보내준 거죠.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주셨던 건데 그분은 업무 처리한 것이 제가 평생 제일 남고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까?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생각 중에 하나가 일이라는 것이 비법은 지식의 이 경험이 축적되면 비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비법이라는 게 생기는데 노하우라는 게 생기겠죠. 근데 그게 기적이 일어나려면 절실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주일 한 달을 해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현장에 갔는데 4km 떨어진 임야를 내 스스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절실하게 내가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까지 간 거잖아요. 내가 의도로 갖고 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실하면 내 몸이 그렇게
누군가는 거기다 현장에다 갖다 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희는 경험치에 가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동적인 일을 겪으면 이 일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축적돼 가면. 그래서 단순하게 예, 기장을 하고 뭐 결산을 하고 세무조정만 해주는 이런 단순 업무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봉착됐을 때 그것을 해결해 냈을 때 기쁨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직업으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다른 더 변호사 업무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세무사 업무 중에는 제가 제 사이즈에는 딱 맞고 적성에도 맞고 예, 그래서 이 직업을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보라면은 첫째, 호기심이 계속될까? 창의적인 기술 생각이 올까? 그래서 지루하지 않는 직업을 택해 보면은 저는 요리사가 참 그런 면에서는 예, 호기심도 많고 창의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요리사라는 직업을 내가는 만약에 내가 세무사를 안 했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세무사라는 직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대한 세무 관리는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는 개별적으로 모두 다릅니다. 예, 위 부동산을 산 이유, 판 이유, 이용한 상황,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다른데 이거를 케이스별로 전부 절세풀이를 짜려고 보면은 다 여기에 다 숨어 있어요. 그냥 모르면 다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오고 상담을 해보면 다 개별적 사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격, 호기심도 많죠. 창의력을 원하는 거를 내가 또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 몰입하려는 그런 내 성격으로 보면은 세무사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딱 맞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무서를 책을 20년 전에 이제 썼는데 2200페이지짜리를 제가 8개월 만에 썼던 것 같거든요. 몰입해서 그 책을 쓰면서도 너무 제가 그 글이 재밌게 써져가지고 예, 어쨌든 지금 봐도 야, 참 내가 책을 잘 썼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생활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사람들한테 친근감 있게 그리고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도움이 좀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예, 또 강의도 방송도 일반인들한테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세무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후배들한테도 예, 이건 멋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만족도를 100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90에서 100 사이는 되지 않을까? 돈이라는 게 요물이에요. 요물이에요, 이게. 돈이라는 거 없을 때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서로 갈등이 생기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가 그러는데, 예, 유산이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가족 간 갈등은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끼리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0억 넘어가면 가족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가 그렇고요. 이게 돈이라는 거는, 예, 그게 우리가 돈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수단에 불과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 화목하고 형제 간 우애가 깨져버린다면 그거는 그 무슨 그렇게 기여를 했을까?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옛날 노인과 바다에 무슨 뭐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예, 차라리 없애버리니까 갈등이 없어졌다는 얘기처럼 가족 간의 예, 화목, 우애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항상 가족 간에는 서로 배려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독선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독선이 좀 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는 거, 분배하는 거, 물려주는 것을 독자적으로 다 결정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자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거든요. 분명히 충분히 자녀들한테 들어봐야 돼요. 어떤 자녀는 지금 아파트를 필요로 한데 너는 상가 가지라고 그러고 상가가 필요한 자녀한테는 아파트를 줘버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부동산을 줘버리고 요게 서로 엇갈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게 자녀들한테 의사를 들어보고 서로 의사 반영을 해서 합의를 보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재산 분배라든지 승계 문제도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은 요물이다. 돈에 따라서 가족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말로 잘 다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돼요. 남겨놓으시고 자녀들한테 물려주셔야 되는데 내가 다 죽어 나면 애들이 알아서들 다 할 것이지
내 자식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식 그렇게 다 믿으시고 다 줬다가는 낭비당하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노년 생활을 대책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자녀들 사업자금으로 대줬다가 잘못돼서 그거 날리는 순간에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70, 80 넘으셔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어디 가서 궁색맞게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도 못 하시잖아요. 그걸 다 온전히 다 몸으로 대답 다 받으니까 병 나고 그다음에 내 생명 단축하고 이거는 우리 노후가 너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건소하고 어디 가서 체면치레할 돈은 반드시 내가 갖고 있으면서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셔야지. 예, 몸이 아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생각만 하시고 막 다 주시려는 분들 만나면 정말 감동적이긴 한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예, 노후가 정말 불안하시니까 절대 다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한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안 주면 맞아 죽고, 다 주면 굶어 죽고, 덜 주면 보채 죽고, 잘못 주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그러긴 해요. 여기서 이제 지혜롭게 주시는 방법이 세금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요. 예, 자식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볼 때 자식들이 본업으로 벌어들이는 돈하고 부모님 지원받아서 그 생활비에 쓰는 돈하고 제가 봤을 때는 60%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부모님이 600만 원을 도와주면 600만 원 미만을 도와주면 가장 이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능력 발휘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 지가 500만 원 버는데 부모님이 1,000만 원 대줘요. 그거는 역전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경험치게 보니까 60%를 넘어가면은 자녀들이 나태해지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먹고 살 거 체면 유지비는 꼭 남겨놓고 주시라는 말씀 꼭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얼마에 파시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30억에 파신다고.